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의학 관계 법규 맡고 있는 위아너스의 김명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법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법규는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간단하고 짧고 명료하고 정확하게 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무엇이 나온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건의학 관계 법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병원이나 이런 임상실무 현장에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된 것들이죠. 특정 다수한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전문적인 행위를 할 때 이건 숙지해야 라고 해가지고요. 국가고시에서 8개 과목 중에서 20문항의 문제가 출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보건 관련 법규와 의료 관련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이 훨씬 넓은 영역이 될 수가 있겠죠. 질병의 예방이나 국민의 보건권 이런 관련된 법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의료 관련 법규는 의료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꼭 행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법이 출제가 되는지, 이건 출제되는 내용에 대한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모두 12가지가 되어져 있고요. 제가 특별히 노란 색깔로 표시하고 옆에다가 별표명을 쳤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중요하고 출제되는 문항수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문항이 출제가 됐을 때 이 중에 한 3, 4문항 이상, 많게는 5문항까지도 뭐 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의료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와 있는 보건의료 기본법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보건과 의료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썸머리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들을 다 공부했다고 했을 때 조금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 의료법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범위도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본강에서 강의할 때 한 강에서 끝난 적이 없고요. 한 3강 또 4강씩 이어지게 되어져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가 될 사람들이에요? 의료인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인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이 들어가져 있는 곳이 바로 의료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뭔지, 의료인은 뭔지, 뭘 지켜야 되는 건지, 언제 면허가 취소가 되는지, 정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별표 5개를 놓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법을 정확하게 좀 공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20문항 중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 가까운 것이 어디서 문제가 나온다? 그렇죠. 의료법에서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역보건법이에요. 근데 지역보건법은 좀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별표 3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보건법은 공부해 두시게 되면 이걸 가지고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어떠한 챕터 중에 지역보건행정 이런 쪽에서는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해서 쭉 내용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보건소나 보건지소 관련된 내용들도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 이제 잘 우리가 숙지하고 공부해 두게 되면 보건의학관계 법규에서도 문제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도 문제 맞출 수가 있다. 2마리 토끼를 잡는다. 자, 그 다음 이건 어때요, 여러분?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로 제가 별표를 의료법이랑 감염병 관련된 법규를 진짜 삐까뻔까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염병, 그러니까 뭐가 딱 떠올라요? 지금 코로나19로 난리가 났죠? 코시국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고요. 좋아질만 하면 또 뭐 델타 변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들이 취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뭐가 되고 있냐면 개정되고 수정되고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는 그냥 보건복지부 전체에서 뭐 하던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관리하던 것들이 지금은 질병관리청장에 의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또 아주 이제 집요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법규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책을 몇 번씩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도 계속 수정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도까지는 실제로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1군 또는 2군 이렇게 썼던 것들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1급, 2급에 대한
3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얼마가 안 됐다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1급, 2급, 3급, 4급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있고요. 그에 따른 문제가 출제될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표 4개 드렸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인데 이것도 감염병의 일종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는 내용들 딱딱딱 거의 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오는 거라서 제가 기출문제 많이 분석해가지고요. 내용 알려드릴 거고요. 검역법 관련된 것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감염병과 관련돼가지고 맞물리면서 검역법. 외국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때문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창궐하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검역법에서도 수정이 있었다. 이 내용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간호가 굉장히 재밌는 게 마약을 배우는 과예요. 마약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한번 중독되게 되면 일단 의료인의 결격 사유이기도 하고요. 면허가 취소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약을 배우는 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약류 관련된 법률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게 꼭 또 몇 가지가 있죠. 어디다 보관하는지,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등등 누가 관리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어떤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지 조치를 취하기 전후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먼저 한 문제 정도, 여기도 한 문제, 여기도 한 문제, 나머지 것들 아까 말했던 뭐 4-5문제, 또 2-3문제, 여기서도 2-3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20문제 중에서 무조건 제가 12문제 이상 맞추게 해드려요. 그래서 늘 꽈락이 났던 학생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잘 듣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공부하세요라고 했던 것만 정확하게 알고 제가 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거나 이해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법규는 진짜 don't worry예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통과하는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게 나오는 법률의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괜찮다. 자, 그다음에 2가지가 나와요. 2가지 뭡니까? 국민건강보험법이랑 국민건강증진법이에요. 뭐 딱 2글자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험법과 증진법도 마찬가지. 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역보건법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 지역보건법하고 여기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이 3가지들은요 뭐랑 같이 관련이 있다? 이 3가지는 지역사회 간호랑 같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이 공부해 주시게 되면요 지역사회 간호학 문제도 같이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혈액관리법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영역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기출문제 10년 이상 분석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대학의 교수님도 듣는 강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보시면요 지금 마지막에 호스피스 관련된 그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 의료 글증에 관한 법률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고 이번 연도부터 새롭게 이 호스피스 관련된 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이제 맞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환자의 연명 치료 부분이 워낙에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안락사라든지 아니면 환자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윤리적인 논의가 많이 되다 보니까 호스피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고요. 인구 고령화 사회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제 노인님과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이제 어떤 사건 사고로 이루어지면서 법적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호스피스 쪽에서는 문제가 등장할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나올지를 한번 짝짝짝짝 찍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적중할 수 있도록 한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건의학관계법규 개요 부분에서요. 시험 출제 비율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왜 이렇게 제 법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합격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느냐, 자신감이 넘치느냐. 왜냐면 기존에 나온 문제에서 80%가 나와요. 문제를 계속적으로 똑같이 내느냐 이게 아니라 그만큼 그 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법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개년치를 다
분석하고 파악했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꽈락이 나올 수가 없다.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꽈락 절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업 문제가 되기 때문에 8문제 이하로 맞추면 꽈락이 나오는데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12문제 이상 무조건 맞출 수 있게 도움드리게 되어져 있고, 그거 외에는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것들은 10% 가량인데, 제가 예상하건대 지금은 이게 감염병이 거의 꽂혀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 새롭게 신규로 만들어진 제정된 법이라든지 신설된 법 또는 개정된 법에서 한 10%가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 80%가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요, 이번 용어를 같이 볼 건데, 이 법률 용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법규칙을 딱 여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해서 머릿속에 하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 용어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 규칙이 있다라는 건데,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키는 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법, 그래서 모든 국민이라면 국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들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되겠고, 우리는 여기서 보면 법률과 시행령과 규칙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은 여러분, 의료법, 그러면 의료법에는 무조건 법률이 가장 첫 번째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법률 다음에 법률에 의거해서 누가?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이 밑에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옆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리고 규칙은 그럼 뭐냐? 각 과의 장관들 있잖아요. 보건복지 부서의 장관들, 환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뭐 안전행정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또 하나의 법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보게 되면 법률을 근거로 해가지고 법률을 근거로 뭐가 만들어져요? 시행령이 만들어진다. 시행령자 보면 느낌 나오죠. 시행령, 대통령. 대통령이 만든 법이에요. 시행령입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도 많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한 명령 안에서 국무총리 또는 각부 장관이 만드는 법이다. 그게 바로 규칙이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좀 재미있게도 다 똑같은 모습으로 갖고 있어요. 법률에도 제1조가 있고요. 제1조 목적이 있고, 여기도 제1조 목적이 있고, 여기도 똑같아요. 제1조 다 똑같이 모든 1조는 다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간혹 가다가 1조 사망 보세요 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런 법 없어요 교수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률을 봐야 되는데 시행령을 봤거나 아니면 시행령에 나온 내용인데 법률을 보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은 법이 거기 없다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가? 시행령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거기도 없다? 그럼 규칙을 봐야 되나? 규칙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집필한 책은요, 정확하게 법률인지 이게 시행령인지 규칙인지 모두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보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든 건 이제 모든 조가 1조, 2조 이런 식으로 제1조, 제2조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1조는 모든 법은 동일하게 목적이 나와.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 목적이 나오고요. 몇 조 몇 조 다음에는요, 동그라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이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를 때 1항, 2항, 항자를 붙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2조의 사망 보세요. 그러면 2조에 있는 3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거 밑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1, 2 이렇게 찍혀요. 그렇죠? 이런 찍혀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걸 뭐라 부르냐? 1호, 2호 이렇게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조, 3항, 2호 그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소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한 개 더 있어요. 그래서 2, 3 이렇게 숫자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밑에 이제 가, 나, 다가 나오고요. 가나다는 가목 또는 나목, 그래서 목자가 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조 1항 2호에 나목 보세요. 그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읽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수업 중에도 아마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건력 관계 법규에서 법률 용어 중에 과징금이 있고 금고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요거는 금전적으로 뭔가를 부과하는 것을 우리 과징금이라고 부르게 되어져 있고 부르게 되어져 있고요. 과징금, 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벌금이나 과징금을 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금고가 나오는데 왜 금고를 딱 찍어서 말씀드렸냐면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벌에 처하게 되면 그걸 벌을 받게 되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금고보다 센 게 있어요. 그래서 금고보다 센 거는 뭐냐? 그거는 말 그대로 강제 노동을 주지 않는다. 강제 노동이 없습니다. 갇혀만 있으면 되는데요. 얘보다 더 센 건 바로 징역이에요. 그래서 징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강제 노동을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뭐 시키는 대로 뭐 땅을 판다든지 벽돌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 벽돌을 나른다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징역이다. 훨씬 센 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징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법률 용어 바뀐 것 중에 큰 게 하나 포인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한정치산자 이런 거였어요. 금치산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이게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 금치산자였어요. 금치산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심신박약이 있거나 낭비가 심해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사무적인 일도 할 수 없고 삶을 인간답게 살 수 없고 게다가 많은 도박이나 이런 재산의 낭비를 말미암아 가족들까지 파탄으로 몰아가는 사람. 그래서 재산의 낭비로 본인도 망가지고 가족까지 망가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금치산자라 불렀는데 더 이상 이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요 용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피성년 후견인 좀 나와서 볼까요? 성년이 됐지만 아직도 누군가가 피동적으로 끌어줘야지만 되고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맨날 꼬꼬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나와져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떤 한정치산자였어요. 한정치산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재산 관리만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 안 되고 그냥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요것도 더 이상 쓰지 않고 용어를 쓰지 않게 되어져 있고 피한정견인 어떤 한정된 부분만큼은 뒤를 봐줘야 돼 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다. 두 가지 용어 바뀐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이나 책 등에서 아직까지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책은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보지 않아야 된다. 저는 다 바꿔 넣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보면 이제 법률 용어 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거 친족, 인척, 존속, 비속, 직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요. 누가 나의 기록을 볼 수 있는가 또는 어디까지가 그 환자 본인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친족이 해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존속이 있고요. 비속이 있어요. 그리고 직계가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내 선조나 내 자손들을 다 직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되겠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여기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직계예요. 자기의 선조와 자손. 이 사람도 누군가도 만나겠죠. 만나게 될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여기서 또 뭐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이런 모습이 되는 게 가계도인데 이런 모든 게 다 직계라고 부르면 돼요. 그럼 누가 존속이고 누가 비속이냐?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계 존속은요. 그냥 쉽게 설명해서 존댓말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의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겠죠? 뭐 애들한테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존댓말을 쓴다 했을 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존속이 됩니다. 존속. 존댓말 쓰는 윗사람들이 존속이 되는 거다. 이쪽은 배우자의 존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배우자의 또 존속. 자, 그러면 누가 비속이 될까요? 비속어로서 되는 사람들,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 누구예요? 자녀들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뭐 야 이놈의 새끼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비속어로서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땐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자, 여기 있는 그쵸? 계층이 바로 비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계 존속 그러면 본인의 직계 존속 그쵸? 부모님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직계 비속 그러면 본인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시는 내용들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갈 때 용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몇 조, 몇 항, 몇 호의 몇 목 이렇게 말씀드릴 때 찾아갈 수 있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의료법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본강에서 저쪽으로 제 강의 들으시면서 편안하고 안심된 마음으로 또 재미있게 들어가시면서 국가고시 합격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강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